정말 노고하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과 한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수장관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죠. 예. 이제 4위와 8위 얘기 먼저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를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동현 의원님. 네네. 이제 대통령과 싸울 건가 여당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아까 안민석 의원은 문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면 안 되나요? 대통령은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왕도 잘못하면 싸워야 된다고 맹자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과 싸움 잘하는 건 민주당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열심히 민주당과 같이 싸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윤석열 총장 아닌가요? 지금 윤석 총장이 만약에 문 대통령과 싸운다면 그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검찰 독립과 중립, 법치, 민주주의 이걸 위해서 싸운다고 봐야 되고 그런 싸움이라면 정말 치열하게 한번 싸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싸우는 것 싸우는 거고 혹여나 이동현 의원님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대통령 지지율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꽤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견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재집권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단독으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까지 하고 하니까 혹시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만 확실하게 찍어내고 정치적으로 누를 수 있다면은 다시 재집권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는데도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지금 4일 표명했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허다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윤 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유재판원님 그런데 7년 전에는 어땠길래 왜 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민주당에겐 부메랑 비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고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나 민주당이 각계각층에서는 이 징계 수위가 오히려 너무 약하다. 윤 총장의 거취,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들 앞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년 전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그 당시 배재정 대변인이 이 정도면 인면수심이라면서요. 아주 강도 높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변인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이건 참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본 화면일 텐데 그때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윤석열 총장을 서결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 서결이 형이 버티는 게 개인의 어떤 영달 때문이 아니다. 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버텨달라고 말했고 이 박범계 의원의 글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SNS 글은 그동안 워낙 많이 회자가 되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미 다 아실 텐데 7년 전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버텨달라고 바랬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7년 뒤에 윤석열 총장 징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징계를 이유로 뭐 소송전도 들어갔습니다만 징계 받았으니까 무조건 옷을 벗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다른 반응 아니냐는 것이 또 여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예고하니까 지금 윤 총장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 다 쏟아내고 있는 여당입니다.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두고 당초 예상했던 해임보다는 수위가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징계위 절차에서 공정성이 문제였다라는 논란도 계속해서 좀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오늘 최강욱 대표 SNS에 징계 결정 및 요지가 좀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이 고려됐다라는 게 징계위의 지금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거 전문에다 봤습니다. 예. 뭐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린 거 본 건 아닌데 어쨌든 다 봤어요. 근데 보면 뭐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뭐 검찰총장 임기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행정법원의 그 가처분 집행전 결정문 봤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총장이 그동안 많은 공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예. 이게 이제 징계의 의결서긴 하지만 일종의 법률 문서입니다. 일종의 뭐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완벽한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유의 문제예요. 근데 판결문 같은 데의 큰 역할은 뭐냐면 그 판결에 동의하는 사람한테 기분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판결에 납득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러이래서 재판부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판단했거나 납득이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고 법리가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결정문, 이거 아마 지금 대부분 공개가 됐으니까 시청자분들 보시면 보실 건데 이게 객관적인 논거 간에 추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부 사찰 문건입니다. 사찰 의혹 문건이요. 거기 보면은 뭐 이미 공개가 됐지만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에 대해서 과거의 판결 예를 써요. 예를 들면 집시법 사건에서 검찰 뭐 집행유예 선고, 과로 검찰 실형부용 이렇게만 쓰고 뭐 전교조 뭐 해직 관련 사건에서 이런 판결 그렇게만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이 판사는 어떠한 사람이다나 판단이 없어요. 그 문건에는. 네. 근데 오늘 지금 저 징계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적시하고 해석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함. 그 대검에서 만든 문건에는요, 이 판사는 학생운동 지지합니다. 이런 판결을 했으니까 이 판사는 좌익 판사 이런 문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써 있는 거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는 이 판사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적합함.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과 추정을 붙인다는 거예요. 징계의 결정서에. 그렇죠. 이건 법률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주관입니다. 또 하나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 과로,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를 만들 활용과 목적이 있다. 근데요, 이거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론을 형성하려면요, 그 문건을 언론에 풀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풀됐습니까? 올 2월 달에 심재철 국장이 받아서 크게 화를 낸 다음에 몇 개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징계 때 11월 달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판사문건이요.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언론에 풀됐습니까? 무슨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방에 수사방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는 과거의 윤 총장이었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정법과 추정으로 이루어진 법률 문서 판결과 결정문과 판결문과 저는 본 적도 없고 제가 앞으로 변호사를 그만두는 날까지도 아마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작성한 분들 중에 두 사람은 현직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징계위에서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워낙 뭐 첨예한 사건이긴 한데 주관적인 입장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의 얘기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내부도 좀 들끓고 있습니다. 이도현. 네네. 현직 부장 검사가 징계 처분 청구 절차와 운영 등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심재철, 김관정, 이정희 현직 그 검찰 참모들이
이 징계위에 냈던 진술서를 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세 분의 진술서가 이제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일부 보도만 나온 거를 본 거로 전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심재철 검찰국장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제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만 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서면 진술서라기보다는 인사철에 많은 약간 투서하고도 조금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공개된 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조직 두목 같다라든지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독재할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될 거로 아마 우려를 해서 그런 얘기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김관정, 이정현 두 분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관련된 분입니다. 김관정 지금 동부지검장이지만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이었고 이정현 지금 공공수사부장은 당시에 중앙지검 1차장 맡아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도가 된 두 분의 주장을 보면은 당시 실체와 실제로 일치한지 아니면 일방적 주장인지 김관정 지금 지검장은 그런 주장이 많아갖고 이정현 지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모호한 주장이 좀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알고 있는 다른 검사들이 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징계위원회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심재철 검찰국장의 서면 진술은 그런 거 한다는 게 공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정현, 김관정 두 분의 진술서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면 두 분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검사들, 아까 김 변호사님, 이도훈 의원님 비슷한 얘기인데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간 내용이 왜 이렇게 진술서든 징계위 내용이든 이렇게 많냐. 그래서 검사들이 한번 다 공개하라. 그래서 뭐가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 알아보자라고 현직 부장검사까지 나섰습니다. 장혜석 변호사님. 근데 바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심재철 국장이 그러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의 두목 같다는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징계위 징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징계위의 징계 결정문을 보면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추정, 정황 근거를 활용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것도 사실 뭔가 근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아니라 본인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한 인상 비평이잖아요. 그럼 심 국장이 저렇게 생각했으면 또 다른 검사들은 아니다. 윤 총장 정말 앞뒤 모르고 정무 감각 없고 수사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의견 진술서를 내면 그게 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까? 저런 식의 이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의 인상 비평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좀 부적절한 공정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에서 줄기차게 이 제기했던 문제는 이겁니다. 심재철 국장 증인으로는 막상 안 오면서 같은 법무부 건물 바로 아래층에 있으면서 저렇게 서면으로 진술서 내면 그 진술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심 국장의 진술서를 보고 나서 하루 정도는 준비해서 반박 서면을 내는 것을 징계위에서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벽 4시에라도 결과를 내겠다고 반박문 내는 걸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변호사 측에서는 그냥 최후 진술 안 하고 불공정하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거든요. 저 진술서의 내용도 문제지만 저렇게 문제가 많고 개인의 어떤 추론에 입각한 진술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반박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것부터 저는 이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소송이나 본안 소송에서 아마 윤 총장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그런 증거로 저 진술서가 오히려 역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가을 교수님, 지금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종합해보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든지 혹은 윤석열 총장 거취를 꼭 집은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는 부부장 검사도 이렇게 성명도 내고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정도는 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징계 사유로 해서 지금 징계 2개월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공유하는 내용인데 저는 뭐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불법이에요. 그런데 검찰들은 종종 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고 그것이 허용되어 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저는 검찰 개혁의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무원 조직도 집단 행동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판례에서 다 패배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부부장들 뭐 집단 행동하는 거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본인들끼리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것까지 저는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도의 의견 표명이 안 되는 사회라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예.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이 프로스가 그리 뜨거운 것 같진 않다. 검찰 내부망이요. 그건 왜 그러냐. 법조인들 기본적으로 신중합니다. 어제 결정이 났으니 의결서가 공개되면 과연 총장이 어떤 사유로 왜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공개가 됐죠. 아마 제가 아까 봤던 그 문건들을 아마 검사들도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한번 예상 하나 해볼까요? 오늘로부터 내일 주말에 걸쳐서 이 프로스가 뜨거워질 겁니다. 네. 이 검사들도 평생 법률문서 써왔던 사람인데 과연 이 문건을 우리 법무부 차관이 소속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썼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할 겁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은 신성직 부장은 의결 찬성 안 했다고 하고 나머지 세 사람 중 법무부 차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호중 교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정한준 교수요. 정한준 교수요. 안진 교수 로스쿨 교수입니다. 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영구 차관 판사할 때 판결문 이렇게 쓰셨나요? 정호중 교수하고 안진 교수 로스쿨에서 법률문서 같이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건을 보고 총장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의결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오후 내일부터 아마 이 프로스를 뜨겁게 달굴 거라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징계위 절차 부적법하다는 적법하지 못하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윤 총장과 추 장관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관련 이슈 여기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